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번 돈보다 우리 아파트가 일주일새 더 올랐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게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시대의 구조라는 걸 직감했죠. 지금의 부의 게임은 근면함보다 방향을 아는 사람이 이겨요.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돈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시중 통화량, 즉 ME는 1980년대 중반보다 80배 넘게 늘었습니다. 은행 계좌 속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돈의 가치도 희석됐죠. 예전엔 100만 원이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풀린 돈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리샤르 캉티용은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새 돈이 세상에 나올 때 그 돈을 먼저 받는 자가 이긴다. 왕실이 돈을 찍어낼 때 귀족들이 그 정보를 먼저 알아 사치품을 샀고, 물가가 오르자 그 물건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얻었죠. 지금도 원리는 같습니다. 현대판 귀족은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입니다. 돈이 처음 풀릴 때 그들은 이미 방향을 알고 있죠. 기업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맨 끝에서 달라진 가격을 감당하는 쪽이에요. 결국 돈의 거리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부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거리 싸움에서 정보가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전기차 산업 지원을 발표하기 전 관련 기업 주가는 이미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걸 먼저 읽은 사람들은 돈의 첫 번째 고리에 서 있었던 거죠. 정보를 빠르게 해석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유동성의 앞단을 차지합니다. 이건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존 공식에 가깝습니다. 그럼 왜 정부는 이렇게까지 돈을 계속 찍을까요? 그 이유는 부채의 시대에 있습니다. 고령화, 복지 지출, 산업 보조금, 출산 장려 모두 필수적이지만 세수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고 중앙은행은 그 국채를 사들이며 시중의 유동성을 더 풀죠. 이걸 재정 우위, 즉 피스컬 도미넌스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쓰고 중앙은행은 그 대가로 돈을 찍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이에요. 돈이 많아질수록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자산 가격은 상승하죠. 그래서 현금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은 이득을 봅니다. 돈의 속성 자체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낮아도 자산 시장은 뜨겁습니다. GDP가 정체된 해에도 주가는 급등하죠. 이걸 금융 심화, 파이낸셜 디프닝이라고 합니다. 실물 경제보다 금융의 속도가 훨씬 빨라진 거예요. 결국 시장은 경제보다 유동성을 믿게 됐습니다. 2000년대 초 이후 미국의 통화량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사이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0배 가까이 상승했죠. 세계 자금 중 절반 가까이가 미국으로 몰린 이유도 단순합니다. 돈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몰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에 부는 화폐의 양보다 신뢰의 방향이 좌우합니다. 이 구조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는 불황을 막기 위해 매년 수백조 원 규모의 재정을 풀었고, 한국은행은 그만큼 돈을 공급하면서 부채와 통화량이 동시에 늘어났죠. 그 과정에서 부동산과 주식이 폭등했습니다. 결국 근로소득보다 자산의 상승률이 훨씬 높아진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대출이 나쁜 게 아니란 겁니다. 돈이 늘어나는 시대에 신용을 활용하지 않으면 유동성의 파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적절한 수준의 레버리지는 부의 추월 차선을 타는 도구가 됩니다. 단,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스템을 이해한 상태에서만 말이죠. 한 임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연봉이 억대였지만 투자에 보수적이었고 집도 전세로 살았습니다. 반면 그의 부하는 대출을 받아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샀죠. 몇 년 뒤 이모는 여전히 전세였지만 부하는 자산가가 됐습니다. 노동의 가치보다 자산의 가치가 더 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입니다. 자산 시장은 신용을 기반으로 돌아가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산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게 곧 기회로 연결됩니다. 반면 현금만 고집한 사람은 통화 가치 하락 속에서 점점 더 불리해지죠. 결국 신용은 이 시대의 새로운 자본입니다. 정부의 지원금이나 재난 보조금이 서민들의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소비가 늘면 매출이 오르고 매출이 오르면 자산 가치가 상승합니다. 결국 유동성의 끝은 자산가에게 돌아오죠. 정부가 다시 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은 또 돈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시장 자산을 밀어올립니다. 이 순환이 끝나지 않는 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M2는 매년 200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경제 체질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결국 돈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를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부자가 되려면 돈의 속도와 방향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유동성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문제는 그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느냐예요. 너무 빨리 올라타면 익사하겠지만 너무 늦으면 파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압니다. 돈은 도구가 아니라 시스템 언어라는 걸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세상이 단순해집니다. 돈은 움직임이고 방향이며 타이밍의 합이에요. 노동으로 번 돈은 정직하지만 시스템 위의 돈은 빠릅니다. 이 시대의 RICHCODE는 바로 그 속도 차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부의 비밀은 열심보다 이해력에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부자는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먼저 해석한 사람일 겁니다. 그게 진짜 부의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경쟁력이고,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자본의 언어입니다.